그리고 이제 그 베르그송의 그 기억 이론이 있어요. 그게 약간 그거 갖고 비교해 보면 물론 뭐 논란이 그걸 직접 참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차이도 많지만 비교해 보면 좀 적지 않게 재미있는 건데 베르그송의 그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역삼각형 그림 이렇게 이게 우리의 과거고 과거. 여기 현재고 여기 미래죠 이렇게 그죠? 미래. 그래서 현재와 과거의 역설이 있죠. 동시성의 역설. 우리 상식으로 말하면은 과거는 이미 지난 거잖아요. 이미 지난 없죠, 그죠? 지금 여기 현재인데 베르그송은 모든 현재는 과거와 같이 이렇게 있어요. 같이 동시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현재와 과거의 어떤 동시성의 역설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과거에 대한 그 베르그송이 굉장히 독창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들레즈라는 책자 아시죠? 그죠? 이 들레즈가 쓴 시네마라는 책이 있는데, 말년에 쓴 책이죠. 이 시네마가 이 베르그송의 시간론을 영화에 적용하고 있죠. 영화에.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시네마가 1권, 2권이 되어 있는데, 1권이 운동 이미지, 2권이 시간 이미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2권 시간 이미지 전반부가 무슨 얘기냐면, 전부 다 이제 이런 베르그송을 영화에 적용해가지고 시간에 관한 영화들, 뭐 히로시마 내 사랑이라든가 이런 다 분석하는데 대단히 재미있죠. 근데 이제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의 층이에요. 층 이렇게. 과거의 층들. 영어로 하면 히트들. 불어로는 라프란 말인데 어떤 이렇게 층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걸 얘기하면서 과거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로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층들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우리 과거 속에서 과거 속에 살아있는 그 사건들이 창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지죠, 그죠, 여기서 그죠. 그래서 그 꿈들의 주름은 어찌 보면 그 베르그송의 그 기억의 그 시트들 이걸 연상시키는 면이 이제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각 층의 꿈들 중에서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각 층들이 완벽히 불연속적이면 어떻게 될까요? 완벽히 불연속적이면은 내가 지금 꿈속에 있는 걸 절대 알 수가 없겠지. 딱 그 층들은 그냥 따로따로 있겠죠, 그죠? 근데 또 완전히 연속적이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연속적이라고 한다면 그 층들의 구분이 없으니까 층이란 말의 의미가 별로 없겠죠. 그죠? 딱 한 층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층들이 연속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불연속이어야 돼요. 불연속을 이루어야지 다른 층이 되고 연속을 이루어야지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설정으로 돼 있고 그런 설정을 잡아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상위 층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하위 층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실제 우리 현실에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뭡니까? 내가 자고 있는데 옆에 물컵이 쏟아지면 내가 꿈에서 홍수나는 꿈을 꾸잖아요. 왜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상위 층이 하위 층에 영향을 이렇게 미치게 되죠. 그렇죠. 그죠?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다른 층의 꿈은 전혀 다른 이제 구도, 플랑 위에서 성립하지만, 상위의 층은 하위의 층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맨 마지막 그 층이 참 재미있는 설정이 이제 림보가 나오죠. 림보라는 건 서양 중세에 얘기했던 연옥이죠, 연옥이라는 개념은 되게 재미있는 개념인데, 아나락파 역사학자는 이름이 기억 안 나요. 연옥의 탄생이라는 그 재미있는 책도 있어요. 연옥의 탄생. 그 연옥 개념이 어떻게 서양 사람들한테 기능했는지. 근데 여기서도 이제 림보라는 거를 설정해가지고, 상당히 흥미로운 그 구도를 잡아주고 있죠. 그리고 림보에 떨어졌을 때조차도 상위 층들에서의 기억이 완전히 잊혀지지는 않죠. 그렇죠, 그죠? 그 영화의 맨 앞장면이 뭡니까? 가장 앞장면이 사이토가 이렇게 총에 맞아서 림보에 떨어지죠, 이렇게 그죠? 떨어져가지고 그 회환에 가득 차가지고 외롭게 늙어가는 그런데 이제 거기
그 코브가 찾으러 가죠, 이렇게. 찾으러 가면서 코브가 이거 돌고 보여주니까 내가 나한테 그 아늑하게 잊혀진 꿈속의 남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림보에 떨어졌을 때에도 그 기억의 편린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죠? 그 영화의 도입부에서 그 림보의 사이트는 코브의 토템, 그러니까 꿈속과 생시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부표를 보고서 반쯤 잊혀진 꿈속에서 만난 남자의 것이라고 이제 말하죠, 그죠? 그리고 꿈들이 완전히 불연속적이라면 각 꿈의 세계는 완벽히 분리된 가능 세계들이다. 완벽히 분리된 가능 세계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이제 어떤 오고감은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매트릭스의 바깥을 몰랐을 때 매트릭스는 하나의 완벽한 세계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를 보면은 내가 지금 매트릭스의 세계라는 것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세계가 있을 때라는 걸 알 때뿐이죠. 아니면 알 수가 없죠. 내가 지금 이 매트릭스라는 세계라는 걸 알 수가 없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제 꿈들은 각각 그 다른 세계이면서도 이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꿈들의 주름에 상응해서 시간의 주름이 설정된다. 그 자연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그 가장 어렵고 흥미로운 문제가 과연 꿈이나 무의식 같은 세계에서는 시간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그죠? 그 상당히 아직은 뭐 누구도 이렇게 실증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영화에서는 꿈의 충의를 하나씩 내려갈 때마다 5배 늘어지는 식으로 얘기하죠, 그죠? 요게 상당히 영화의 흥미로운 설정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사고가 5배 빨라진다는 거지. 시냅스가 막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영화 속 세계는 훨씬 더 늘어지겠지.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설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설정은, 근데 프로이트 같은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이제 꿈속엔 시간이 없다고 그러죠. 꿈속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꿈에서는 이 인과관계가 반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내가 이거를 때려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나타난 어떤 그 심프텀을 보고서 거꾸로 이제 과거를 이직하게 돼요, 이렇게. 내가 지금 현재 나에게 나타나는 징후를 보고서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이제 과거 인식하게 되죠. 이른바 지연된 사고라고 하죠. deferred action. 지연된 그 활동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베르그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 하면은 과거 속에서 지속의 연속성이 깨진다고 보고, 베르그송 같은 경우는 이 현재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대상을 주목하고 있죠. 어텐션하고 있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상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내 정신세계의 모든 것이 여기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지점이죠. 꼭지점이 이렇게 쫙 몰려 있죠. 그죠? 그런데 내가 꿈을 꿀 적에는 대상이 없죠. 그렇죠. 그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 어텐션이 풀어져요. 주목하는 게. 이렇게. 내가 깨있을 적에는 뭐 밥 먹는데 주목할 수도 있고, 뭐 공부할 수도 있고, 뭐 운동할 수도 있고, 이렇게 주목을 하는데 그 주목이 깨지니까 내 잠재의식 속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말하자면 이 꼭지점에 이렇게 응집될 때 다 풀어지죠. 전부 다 이렇게 풀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사건들이 생기고 그 시간도 현실적인 시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요 시간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 무의식 속에서는. 그리고 의식의 심층에서 시간이 늘어진다라는 그 살바도르 달리 그 유명한 그림이 있죠. 왜 이렇게 시계가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것. 깨어진다는 초현실주의의 시간 개념들과 조응하면서 이 영화 고유의 설정으로 이제 장착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꿈들의 주름과 시간의 주름이 영화의 이제 결정적 설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얘기할 게 뭐냐면, 관념, 아이디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유심히 보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아이디어라는 그 개념이 아주 그 기본 축으로 이렇게 작동하고 있죠. 그죠? 맨 처음에 코브가 사이토한테 말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코브와 멜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제 관념이란 아이디어라고 하는 게 계속 나오는데, 어찌 보면은 그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이 아이디어라는 그 말이 어찌 보면 그 아이디어가 플라톤에서 뭡니까? 그게 플라톤의 이데아죠. 히라보를 읽으면 이데아가 있죠. 그 다음에 영국 경험론에 오면 아이디어, 관념이 되고 그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칸트나 헤겔로 가면 뭐가 됩니까? 이대, 이념이지, 이념, 이대가 되죠, 이대. 그 다음에 현대로 오면 뭐가 돼요? 아이디어가 되죠, 아이디어. 어찌 보면은 이 똑같은 한 단어인데, 이데아에서, 관념에서, 이념에서 아이디어로 이렇게 쭉 옮겨가는 이 하나의 단어가 어찌 보면 그 서양 문명을 담고 있어요, 그 단어가 이렇게. 서양 문명의 흐름을 단어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디어라는 이 말인데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라고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한 가장 이 영국 경험론의 답은 뭐냐면 바로 로크의 답은 뭐냐면 바로 아이디어가 있죠. 관념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영화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념들에 대한 영화인데 하나의 관념이 마음속에서 싹 트고 어느새가 구체화되면 싹 튼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관념들이 내가 의식적으로 그걸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떠오르는 거잖아요. 떠오르는 거.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나 이런 생각할 거야. 그런다고 생각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 그냥 떠오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관념은 나도 모르는 나한테서 올라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나. 나한테 나타난 나가 아니고 나도 모르는 나. 그래서 그 코브가 그 아드리안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 뇌에 조금밖에 안 쓴다고 그러잖아. 그지? 나머지 뇌는 지금 이렇게 잠재성으로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죠? 거기서 떠오르는 거죠. 이 관념이. 그래서 마음속에서 싹트고 어느새가 구체화되면 그것은 한 인간의 생각과 행동과 언어를 굳게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주인공 코브는 하나의 관념이란 일단 뇌에 고착되면 제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말하죠. 그래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러면은 야 코끼리 생각하지 마 그러면 코끼리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코끼리 생각하게 되지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이제 꿈꾸는 상태에서는 의식의 응집력이 풀리고 한 인간의 그 관념에 대한 방어력도 이제 약화되게 되죠. 방어력도. 내 의식 속에는 고집을 부리대요. 고집. 관념이 고집 부리는데 꿈속에서는 이렇게 풀어주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현실 세계 속에서는 예컨대 내가 이런 건 부도덕하니까 하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게 꿈속에서는 내가 하기도 하죠. 나의 도덕관념이 풀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엉뚱한 행동도 하고 그러죠. 내 관념, 꿈속에서는. 그래서 이런 가설에 입각해서 타인의 꿈에 침투하기, 공유되는 꿈의 전체 구도를 짜기, 아키텍트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대학생, 여대생. 그리고 그의 관념을 훔쳐내기, 역으로 자신의 관념을 방어하기. 그래서 그 영화 보면 재밌죠? 좀 약간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방어 기제를 이렇게 꿈속에 다 심어 놓죠. 이렇게. 누가 들어오면 막으려고. 도둑 맞듯이. 그리고 이제, 바로 뭐냐면 특정한 관념의 씨앗을 심기. 그게 인셉션이죠. 어떤 발단, 개시, 이렇게. 그런 것이 이제 이 영화의 기본 스토리라인이 짜진다. 그 다음에 무의식과 역설의 세계라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은 뇌에 진정한 잠재 능력을 일부만 쓴다고들 하지. 깨어있을 땐, 그래. 잠이 들었을 땐 마음은 거의 뭐든 다 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코브가 아드리안한테 한 얘기인데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죠? 프로이트는 꿈의 본질을 뭐라고 봤냐면 이제 소원 충족으로 봤죠. 자기의 소원, 현실에 모지른 소원을 꿈에서 이루는 것. 물론 이제 나중 가면은 그 소원과
어긋나는 꿈을 내가 자꾸 꾸는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서 그 죽음 욕동으로 얘기가 이제 좀 더 발전해 가는데 일단 꿈의 해석에서는 이제 소원충족으로 보죠. 그리고 아울러 그는 꿈의 작용을 은유라든가 환유라든가 이런 걸 비롯한 언어학적 모델을 가지고 또 이제 문학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설명하기도 했죠. 그래서 프로이트에게 무의식이란 일종의 극장이고 일종의 드라마고 그리고 그 극장에서 상영되는 연극, 락강식으로 말하면 이제 구조주의적 연극이죠, 그죠? 연극은 꿈을 통해서 특히 잘 드러납니다. 반대로 베르그소의 꿈 개념은 훨씬 더 비합리적이죠. 비합리적이라는 게 뭐 우리 일상에서 말하는 저 사람 비합리적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그 구조주의적이지 않은 거죠, 그죠? 그렇게 구조주의 같은 어떤 그런 그 매스메티컬한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생시의 현재가 가지는 대상의 주목은 과거를 원추의 꼭지점으로 쏠리게 만드는데 꿈을 꾸면서 이런 주목과 편향의 끈이 느슨해지면 과거 속의 관념들, 그러니까 관념들은 이제 베르그송 용어로 하면 이미지들이죠. 이미지들은 고삐 불린 새틀처럼 자유롭게 부유하게 이른다. 이로써 다양한 가능 세계들이 이제 만들어지죠. 과거 속에서. 인셉션의 세계는 굳이 말한다면 프로이트 요 개념보다는 요 개념이 조금 더 가깝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잠재의식의 세계, 꿈의 세계는 무의미의 세계죠. 넌센스의 세계, 넌센스의 세계. 예를 들어서 영화 보면은 그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는데 갑자기 기차가 막 달려오잖아요. 그죠? 현실 세계에서는 뭐 상상하기 어려운 어떤 넌센스의 세계인데 현실 세계는 센스의 세계죠. 근데 이제 잠재의식, 무의식, 기억, 꿈, 상상의 세계는 이제 넌센스의 세계죠. 그죠? 그런데 그 현대 철학, 아마 현대 철학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넌센스 개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 고전적인 철학들은 센스와 그냥 단순 대비되는 거 이렇게 단순 대비되고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할 거로만 생각했는데 20세기 철학은 특히 후반에 들어오면 이게 넌센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이제 부여하게 되죠. 부여하는 방식이 좀 다 달라요. 이건 이제 유럽 사람들이 하는 방식하고 또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건 또 상당히 다른 방식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넌센스, 그 다음에 넌센스하고 짝을 이루는 개념이 뭐냐면 파라독사죠. 파라독스. 히라보로 하면 파라독사죠. 파라독사, 이렇게. 그래서 현대 수학이나 철학에서 가장 뭐라고 할까, 이렇게 집중적이고 흥미진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제 파라독스, 역설. 러셀의 역설, 뭐, 무슨 역설, 엄청나게 많은 역설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넌센스와 파라독사라고 하는 게 전통 철학에서는 뭔가 좀 이제 극복해야 할 거, 우리가. 뭐, 비판해야 할 거. 에러의 개념인데, 현대 철학은 오히려 이거에서 굉장히 뭔가 의미 부여를 많이 하고, 매력을 느낀다고, 이제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얘기한 그 들레즈의 의미의 논리라는 책은 전부 역설로 되어 있죠, 이렇게. 1개월 역설, 그 다음에 또 역설, 쭉 이렇게 역설로만 구성된 책이죠, 저 책은. 그래서 그 잠재의식의 세계, 꿈의 세계는 무의미의 세계이다. 생시에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만나고 아까 얘기했듯이 영화 초반에 그 메리 사이토의 정부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현실 세계에서는 뭐 생명부지의 사람이죠, 그죠? 그 다음에 거리가 거꾸로 솟아 수직을 이루며 그 아드리아나하고 코브가 있었을 적에 그 거리가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차도에 갑자기 기차가 뛰어들기도 하고 또 한 인물이 다른 인물로 변신하기도 하고 그 임스라는 인물이 나오죠, 임스라는 인물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얼굴이 많이. 그 다음에 이제 공간과 시간은 뒤틀어진다. 그런데 이제 요거 재미있는 게 뭐냐면 무의미의 세계는 의미가 없는 세계가 아니라 반대로 무한한 의미가 섞인 세계예요. 섞인 세계. 그러니까
복잡계 이론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복잡계 이론 해석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창발이라고 하는 것도 창발.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카오스에서 질서가 나왔다라기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무한한 질서가 있는 데서, 그렇지만 잠재적인 버추얼한 질서들이 있는 데서 어떤 하나의 액츄얼한 질서가 창발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이거 뭐 하나의 해석의 문제인데. 그래서 의미는 무의미, 즉 무한 의미 한 결, 어떤 한 결이죠. 이렇게 질서의 결이며, 현실 세계는 무한한 가능 세계 들의 한 면이다.